네,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KT 문제 불거진 게 있죠. 가입자를 노린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수법으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KT통신망이 어떻게 접속을 했는지, 소액 결제는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풀어야 할 의문이 많은데요.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 교수 연결해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그 과기정통부가 사고 원인으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 통신망 접속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교수님은? 예, 저도 이제 처음부터 이 사건이 뭐 자꾸 일부에서 해킹 얘기하는데, 네. 예, 해킹이라기보다는 이제 소형 기지국, 우리 아파트 단자함이나 옥상에 이렇게 소형 기지국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주로 KT에서 인증받은 소형 기지국이고요. 그게 이제 뭐 수시로 협력사 직원들이 주로 가서 점검하고 하는데, 네. 그게 뭐 한 번에 이제 뭐 한 200명, 300명 정도까지 접속을 해서 뭐 기지국 노릇을 하는 건데요. 이거가 만약에 이제 전 처음부터 내부자 소행이라고 그랬는데, 내부자? 내부 협력사 누가 항상 거기 드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자함이나 옥상 그런 데 다 자물쇠 따고 들어가서 경비도 아는 사람이니까 통과시켜주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있는 그 소형 기지고, 그걸 이제 피코셀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피코셀을 자기가 살짝 가져온 위장 기지국 있죠. 그걸로 원래 있던 거를 약간 비활성화시키고, 예, 새로 된 거를 다 꼽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온 걸 꼽으면, 원래는 이제 KT 그 중앙 그 서버에서는, 네트워크에서는 새로운 게 접속되면 이게 뭔가로 불어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 협력사 직원이라고 하면 이게 달라져요. 협력사 직원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중앙 그 네트워크에 코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거기에 연결시킬 수 있는지 뭐 비밀번호라든지 인증번호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슬쩍 연결해서 하면 이제 그때부터 불법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의 지금 이런 가설이라면 지금 피해 사례가 지금 발생한 곳이 몇 곳에서 집중이 됐잖아요. 뭐 서울 금천구, 경기도 광명시나 부천시. 그러면 예.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만약에 내부자라면 이건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러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해킹 가능성을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고 심야 시간대에 집중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부에서 무슨 새로운 장비를 기지국 장비를 해킹해서 했다고 하는데 해킹해도 그것이 이제 또 중앙 그 네트워크에다가 연결되려면 여러 가지 인증서라든지 비밀번호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러면 KT 전체를 해킹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래요? 요즘 해커들도 그 항상 해킹 비즈니스로 하거든요. 올해 랜섬웨어 사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벌려고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돈 벌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피해액이 사실 많다고 그래도 뭐 2억 원도 안 되잖아요. 1억 7천쯤이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랜섬웨어 보통 한번 성공하면 몇 억씩 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진짜 해킹이라고 하면 여기 들인 노력이라는 것이 고도의 수법뿐만 아니라 시간도 꽤 걸리는 건데. 네네네. 그러면 이거 소위 말해서 ROI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리고 특정 시간대에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우리의 저기 보면 시골의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가끔 내부 직원에서 사고 터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내부 협력사 직원이 일탈행위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 물론 이건 교수님의 추정이고 가설입니다. 일단 그걸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이 초소형 기지국을 관리하는 그 내부자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예, 그게 높죠. 근데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해킹을 전제로 해서 이동 운송 수단에 이걸 이제 싣고 가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현실성은? 현실적으로 그것도 똑같아요. 그게 이제
ISMI 캐쳐라고 해가지고요. 예, 좀 더 큰 장비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구매해서 이제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그 근처에다 채 세워놓고 영화에서 보는 식으로 강한 신호를 보내면 휴대폰들이 이제 여기에 다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IMSI 캐쳐라고 하는 거 그거를 구매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요? 이게 그걸 파는 그 측이 이제 대표적인 게 미국의 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 업체는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수사기관이나 뭐 이런 아니면 통신관계사나 뭐 이런 곳에 구매자를 다 조회한 다음에 팔고요. 그래요? 뭐 일부에서는 뭐 알리바바 뭐 이런 데서 몇 천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우리 세관당국에서 통과가 안 될 거예요. 통과가 안 되고 둘째는 이거 잘못 운영하면 이제 전파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처해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KT의 어떤 코어 그 망에 접속이 돼야 되는데 거기 KT 망에서는 인증된 것만 접속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봐서 어떤 게 새로 접속하려고 시도하면 이게 우리가 인증한 건가 아닌가 보거든요. 근데 그 인증 번호라든지 패스워드를 해커가 그거를 알려면 또다시 이제 KT의 중앙망을 해킹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부자를 의심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 뭐 이거 근데 인증을 어떻게 했는지 의심이 간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얘기했고 그것까지 하려면 해커가 몇 개월 노력해야 되는데 얻은 소득은 뭐 겨우 1, 2억밖에 안 되니까. 지금 투입 대비 산출이 안 맞는다 이 말씀이시죠? 안 맞아요. 근데 왜 소액 결제였을까요, 근데? 이거는 소액 결제는 더군다나 심야 시간대에 이게 사람들이 몇십만 원 정도 이렇게 소액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밤중이니까 자고 있는 사이에 이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사람들이 소액 결제 이렇게 몇십만 원 정도는 나중에 뒤늦게 알고 발견 안 한 적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소비 패턴 특성을 노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소액 결제해가지고 상품권이나 구매하면은 소위 깡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바로 현금화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확인된 278건 모두 ARS 인증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 기지국 있잖아요. 이걸 장악을 하면 그 핸드폰은 우리 항상 켜놓잖아요. 그렇죠. 켜놓으니까 이제 그 핸드폰하고 자기가 장악한 소형 기지국하고는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구매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뭐 우리 하는 패스 인증도 있고 카카오 인증도 있고 SMS 인증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카카오 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SMS는 자기가 이 KT 망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SMS로 선택하면 오는 문자를 자기가 가로채가지고 피해자는 알지 못하는데 자기가 거기서 SMS 번호 보내고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사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혹시 이런 수법이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해외까지 다 아울러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이고요. 외국에서는 이런 소액 결제 이런 사기 피해는 이게 이제 뭐 그 데프콘이라든지 이런 그 유명한 해킹 컨퍼런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시연을 보인 적은 있어요. 근데 정식으로 이렇게 피해가 난 거는 뭐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다른 데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이번 기회에 자기가 어떤 금융 결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SMS 결제 있죠. 이걸 갖다가 당분간 차단해 버린다든가 이게 결제 수단을 이게 뭐 자기가 예를 들면 패스 인증이나 카카오 인증이나 이런 걸로만 하고 이거 SMS 인증 안 하겠다 이렇게 차단을 시켰는데 사실 또 그럼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딜레마인데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경우엔 사실 KT가 이번에 피해자들 전부 과금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애매한 부분은 우리가 보험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이버 인슈런스, 사이버 보험 제도가 또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또 보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 KT 대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KT가 이제 뭐 일부에서는 해킹을 했는데 늦게 신고했다고 막 뭐라 그러던데 네. 제가 보고 저는 처음부터 딱 보고 이거는 ROI 측면에서 해킹은 아니다. 근데 해킹이면 바로 신고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거 소액 결제 뭐 피해 입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스미싱에 속아서 그랬나 보다. 네. 예, 그러고 생각하고 자체 조사를 하면서 이제 늦어졌다고 변명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그 심야 시간대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수십 건의 결제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수상한 행위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우리 지난번에도 그 SKT 사건 났을 때 유심보호 서비스 그리고 예. FDS라고 해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이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서 이걸 잡아냈어야 되거든요. 예. 한밤중에 수십 건의 금융결제가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루어진다.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잡아내야 되는데 그 FDS 시스템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걸 못 잡아냈다는 게 아쉽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해킹보다 내부 통제 실패죠. 예, 내부인 소행이라고 전제하면, 내부인 소행을 전제하면은. 근데 전 뭐 보안만 40년을 했는데, 이거는 거의 틀림없이 해킹 아니에요. 그리고 범인은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어떤 특정 아파트 단지라든지 제 가설이 맞다고 하면 그 해커가 물리적으로 접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CCTV라든지 뭐 경비원 증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은 결국은 범인이 특정이 될 거예요. 해킹이라고 하면 뭐 중국이나 뭐 동남아시아에서 접속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사실은 잡는 게 거의 불가능인 거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피해가 집중됐던 금천구나 뭐 광명시나 부천시에 있는 어떤 이 기죽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한정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훨씬 쉽게 어떻게 보면 특정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아무튼 내부인의 소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좀 조사를 좀 해야 된다. 이건 뭐 수사까지 가야 되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KT도 어제 수사 의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어제 또 정통부 차관께서도 발표하실 때 이런 소형 기지국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거 볼 때 막 해킹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거는 거의 가능성이 낮고 이게 내부인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 교수였습니다.